결혼식 전날 밤 저는 스크랩북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26해 동안 모은 사진들, 100일 사진부터 로스쿨 졸업식까지 풀로 붙인 자리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날 병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제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될 거라는 걸.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들이 거실 불빛을 보고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내 결혼식이잖니. 엄마가 어떻게 자겠니? 저는 웃으며 스크랩북을 덮었어요.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에서 멈췄어요. 이거 제가 1등 했던 날이네요. 그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집에 와서 메달을 목에 걸고 자겠다고 했잖니. 아들은 한참을 웃다가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하려다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스크랩북을 닫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이거 줄 거야. 내가 어떻게 자란 아이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단순한 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엄마, 저 내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좋은 사람이야. 세아가도 널 많이 좋아하잖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뜯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무리하게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끓여줄까? 됐어요. 그냥 물 한 잔만요. 컵에 물을 따르고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불을 켜는 걸 보았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아가. 그리고 그 아래 미리 보기로 보이는 한 줄. 내일 이후로는 가족이 아니니까. 손이 멈췄어요. 컵을 쥔 채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아들이 거실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황급히 물을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아들은 물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다시 스크랩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지 못했어요. 방금 본 문장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일 이후로는 가족이 아니니까. 무슨 뜻일까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니까 원래 가족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아가는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조금 차갑긴 해도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문맥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떠올려 보니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결혼 준비를 거의 알지 못했어요. 청첩장 문구도 예식장 선택도 혼수 품목도 모든 걸 며느리와 아들이 둘이서 정했습니다. 단지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처음엔 그녀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니까. 나도 예전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달랐어요. 엄마, 저희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려고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녀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딱딱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요즘은 다들 그런다지? 네. 재산 정리 차원에서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잘 정리하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저희끼리 처리할게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확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넘어갔어요. 혼전계약서는 부부간의 일이니까.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서랍에서 청첩장 견본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며칠 전에 가져다 준 거예요. 표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있었어요. 부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안쪽 문구도 간결했어요. 서로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동반자.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창밖은 고요했고 집안도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잠들지 못하고 있겠지요. 스크랩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들의 로스쿨 졸업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쓴 그 옆에 서 있는 나.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먹여 살릴 거예요. 졸업식 날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울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안도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없어도 괜찮겠구나. 하지만 결혼은 달랐어요. 결혼은 가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도 그녀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했지만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방금 내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스크랩북을 닫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명확해지겠지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오해였다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스크랩북을 가방에 넣고 옷장에서 결혼식용 한복을 꺼냈어요. 옅은 베이지색,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이려고 골랐던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어요. 옷을 침대에 걸어두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내일 이후로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녀의 표정. 청첩장을 건네던 날, 혼전계약서를 얘기하던 날, 예식장에서 자석 배치를 논의하던 날. 그녀는 한 번도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시선은 늘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내일이면.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은 결혼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준비해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투피스가 걸려 있었어요.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려둔 옷.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상복을 꺼냈어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집에서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가니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응. 아침 드세요. 넌? 저는 괜찮아요. 아들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가방을 챙겼어요. 예식장으로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해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잠깐 나를 보다가 말했어요. 11시 반까지 도착하면 돼요. 엄마는 11시쯤 출발하시면 나는 안 갈 거야.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멈췄어요. 가방을 든 채로 그는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식에 안 갈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끼리 잘하렴. 나는 괜찮아.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 결혼식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도 알잖니? 내가 모를 리 없어. 뭐려? 아들을 봤어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게 내일 이후로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엄마 사정 있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난 석 달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결혼 준비에 참여하지 못했어. 청첩장 문구도 몰랐고 예식장 좌석 배치도 몰랐어. 혼전계약서는 내가 볼 수도 없다고 했지. 그게 다 우연이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컵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우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참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원래 저렇구나. 세대 차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그런데 왜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도 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가서 말할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결혼식에 가.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니. 가서 잘 마무리해. 엄마 없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어른이야. 아들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서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나야. 문 열어. 동생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전화를 안 받아? 바빴어. 바빴다고? 오늘 언니 아들 결혼식인데? 동생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다가 제 평상복 차림을 보고 눈살을 찔렀습니다. 옷도 안 입었네. 아직도 준비 안 했어? 안 갈 거야. 뭐? 결혼식 안 갈 거라고. 동생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없어. 거짓말. 언니 표정 보면 알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동생도 따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인데?
애랑 싸웠어? 아니, 그럼 새아가랑?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애가 그랬어. 내일 이후로는 가족이 아니라고. 동생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일 거야. 요즘 애들은 표현이 좀 그렇잖아. 오해가 아니야. 지난 석 달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결혼 준비 과정에 끼지 못했어. 청첩장도 예식장도 혼수도 전부 다 나를 빼놓고 정했어. 그게 오해야? 동생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야지.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랑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해. 내가 대신 가. 내가 이모잖아. 그렇게 말하면 돼. 아니, 그게 무슨. 동생은 답답하다는 듯 일어섰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나를 봤습니다. 좋아. 언니가 서운한 건 알겠어. 며느리가 배려가 없었나 보지. 하지만 오늘은 참아. 오늘 하루만 참고 내일 따지든 뭘 하든 해. 응? 싫어. 언니. 동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결혼식하기 좋은 날이었어요. 언니 제발 이러지 마. 애 생각해서라도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가 있어? 엄마 없이 결혼식 올리는 게 괜찮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대신 갈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게. 그래. 근데 언니. 동생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오늘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엄마, 제발 와주세요. 손님들이 엄마 찾으세요. 제발이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성껏 마무리했던 책, 아들에게 주려고 만든 책, 첫 장을 넘겼어요. 100일 사진,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수학여행,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로스쿨 졸업. 모든 순간에 저는 함께 있었어요. 아들 옆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사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혼전계약서,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봤어요. 그녀가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자는 사이 서류 가방에서 꺼내 복사했습니다. 조항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재산 분할, 수입 이전, 부채 책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특약 조항.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의 동거는 쌍방합의 하에만 가능하며 일방의 요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직계 존속? 그건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메모. 시어머니와의 거리 유지. 필수. 그녀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슬퍼서였습니다. 아들은 이걸 알고도 서명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결과는 같으니까. 오후 2시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왜 왔니?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저는 멈췄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뭐? 결혼식 취소됐어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바람을 폈어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한 반년쯤? 아니면 더 오래됐을 수도. 아들은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호텔 입구였습니다. 그녀와 남자가 함께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누가 보냈니? 친구요. 대학 동기. 우연히 봤다고. 언제? 오늘 아침에요. 결혼식 시작 1시간 전에. 저는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끄지 않고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소한 거니? 네. 제가 물어봤어요. 예식장 대기실에서요. 처음엔 부인했어요. 합성 사진이라고, 누가 장난친 거라고. 그 다음엔 증거가 더 있었어요. 친구가 다른 사진도 보냈거든요. 호텔 CCTV 화면 캡처,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복도 걷는 거, 전부 다. 아들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부인했어요. 끝까지. 그냥 친구라고, 사업 관계자라고. 근데 남자가 전화했어요. 핸드폰으로. 대기실에서 제 앞에서. 저는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야? 오늘 저녁에 보기로 했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뺏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고. 그 남자가 웃더라고요. 나, 남자친구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결혼식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말라고. 형식적인 거? 네. 결혼이요. 저랑 하는 결혼이. 아들은 웃었어요. 울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제 결혼이 형식적인 거래였대요. 엄마.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제가 취소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라고. 그 애는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바보였나요? 아니야. 바보였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아들이 잠든 후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혼전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어요. 이번엔 모든 조항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조항. 결혼 후 아들의 수입은 공동계좌로 이전된다. 단, 이전 비율은 남편 40%,
아내 60%, 부채 책임 조항. 그녀의 가족 부채는 아들이 연대 보증한다. 동거 제한 조항.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특약. 배우자 일방의 외도 시 재산 분할 비율은 재조정되지 않는다. 저는 멈췄어요. 외도를 해도 재산 분할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보통 혼전계약서에는 외도 시 불이익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반대였습니다. 외도를 해도 그녀는 여전히 60%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 혼전계약서 외도 조항을 검색했어요.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외도 시 재산 분할 비율 축소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 아예 반대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아들 방 쪽을 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아직 자고 있겠지요. 다시 서랍을 뒤졌어요. 예식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수 목록, 신혼여행 일정표, 그리고 그 아래 봉투 하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그녀의 부모의 재무 현황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 있는지 몰라요. 아마 아들이 결혼 전에 받아둔 거겠지요.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어요. 부채가 2억이 넘었습니다. 담보대출, 사채, 신용대출, 전부 합쳐서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도 있었어요. 5천만 원. 전부 합치면 2억 5천. 아들의 연봉은 8천만 원이었어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간 초년생 변호사. 앞으로 더 오르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였습니다. 혼전계약서대로라면 아들의 수입 60%는 그녀의 계좌로 들어가요. 한 달에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5년이면 2억 4천만 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혼전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재산 분할이랑 외도 조항이요. 알겠습니다. 서류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사본을 사진 찍어 이메일로 보냈어요. 1시간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재산 분할 비율이 불공정해요. 60대 40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도 조항이 이상해요. 보통은 외도 시 불이익을 주는데 이건 오히려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쌍방이 서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부채 연대 보증 조항. 이건 명백한 재정적 착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파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혼 전이니까 아직 가능해요. 하지만 결혼 후라면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들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뭔데요? 이거 봐. 저는 혼전계약서와 재무문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 멈췄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서명한 거 맞지? 네. 근데 내용은 잘 몰랐어요. 다 정리했다고 해서.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결혼 계약서가 아니야. 재정 착취 계약서야. 아들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 부채 연대 보증 조항, 외도 면책 조항.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그 애네 부채가 2억 5천이야. 이 계약서대로라면 내가 5년 안에 다 갚아주는 거야. 내 수입 60%로. 그럴 리가. 그리고 외도를 해도 그 애는 재산을 똑같이 가져가. 내가 아무리 배신당해도 법적으로는 손해보는 쪽이 너야. 아들은 계약서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서명했다고요? 그 애가 설명 안 했지? 아니요. 그냥 혼전계약서는 요즘 다들 한다고만 했어요.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설명 받았니? 아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아니야. 넌 믿었던 거야. 그 애를. 그게 바보짓이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결혼도 취소됐고 계약서도 무효화시킬 수 있어. 넌 괜찮아질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동생이 다시 왔어요. 애는 괜찮아? 잠들었어. 그래, 어제 너무 놀랐겠다. 동생은 거실에 앉았어요. 나도 따라 앉았습니다. 언니, 혹시 그 애한테 연락 왔어? 응. 아침에 전화 왔더라. 뭐래? 자기는 억울하다고. 오해라고. 그 남자는 그냥 친구라고. 친구가 남자친구라고 하겠어? 그건 농담이었대. 아들이 오해한 거라고. 저는 코웃음 쳤어요. 동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안 믿어. 근데 그의 부모가 문제야. 왜? 위자료 요구한대.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멈췄어요. 뭐? 결혼식 취소로 망신당했으니 위자료 내라고. 5천만 원. 그게 무슨. 더 웃긴 건 혼전계약서 이행하라고도 했대. 결혼은 취소됐지만 부채 연대 보증은 유효하다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동생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야. 정말로. 알아. 변호사 선임해야 돼. 빨리. 이미 했어. 오늘 아침에. 잘했어.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싸워야 돼. 제대로. 알아. 지켜야지. 응.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쁜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밤에 아들이 깼어요.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나를 봤어요. 죽 좀 줄까? 아니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저는 죽을 그릇에 담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어요. 엄마. 응. 제가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무슨 말? 결혼식에 안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야 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넌 몰랐잖아. 알았어요. 엄마가 불편해 하시는 거.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가 엄마한테 잘 안 대했잖아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예민한 건가 보다 생각하고 엄마가 혼전계약서 얘기하셨을 때도 저는 그냥 요즘 다들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물으시는지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넌 사랑했어. 그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랑하면 믿게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은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상처는 남는다는 걸.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테니까. 사흘 후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거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했으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섰어요. 사돈, 말씀하세요.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애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직접 해야죠. 딸 아이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요. 저는 코웃음 쳤어요. 그게 저절로 나왔습니다. 힘들다고요? 네. 결혼식이 그렇게 취소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 아들은요? 그건 우리 애는 안 힘든가요? 결혼식 당일에 약혼녀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걸 알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말을 멈췄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세요? 사돈, 그게 오해예요. 오해요? 그 남자는 그냥 친구예요. 정말로. 친구가 남자친구라고 하나요? 그건 농담이었대요. 농담이요.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저녁에 보자고 약속하는 게 농담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는 게 농담이고요? 그건 혼전계약서는요? 내 아들의 수입의 60%를 가져가고 외도를 해도 재산 분할이 안 바뀌는 조항. 그것도 농담인가요? 그녀의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채 연대 보증 조항. 당신네 빚 2억 5천을 내 아들이 갚게 만든 거. 그것도 농담이었나요? 그건 사돈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요. 이건 재정 착취예요. 그녀의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요?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 아니에요. 저희 애는 정말로 좋아했어요. 좋아했으면서 바람을 피워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그녀의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위자료 청구서예요. 저는 멈췄어요.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딸이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결혼식 날 손님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선언을 당하고 천하의 나쁜 년으로 몰렸어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5천만 원요? 바람 피운 사람이 위자료를 받는다고요?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해예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서류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무시하시면 소송 들어갑니다. 하세요. 소송?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들어가. 아들은 저를 보다가 그녀의 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오해를 풀고 싶어서 왔어. 오해? 무슨 오해요? 내 딸은 정말로 자네를 사랑했어. 그 남자는 그냥 친구고. 아들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친구가 오늘 저녁에 보자고 전화해요? 결혼식 날? 그건. 그리고 결혼은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는 친구가 어딨습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들이 원한 건 저였어요. 제 돈이었어요. 로스쿨 나온 변호사, 안정적인 수입, 빚 갚아줄 사람, 그게 전부였잖아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혼전계약서 봤어요. 제 수입 60% 가져가는 조항, 외도에도 재산 분할 안 바뀌는 조항, 부채 연대 보증 조항.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우리 변호사가 제안한 거야. 거짓말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만해. 엄마, 전 괜찮아요. 아들은 저를 밀어내고 그녀의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결혼식은 취소됐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보고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 위자료를 내라고요? 5천만 원을요? 그건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라고. 정당하긴 뭐가 정당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잡았습니다. 그만해. 당신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녀의 아버지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뭡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요? 좋아요. 근데 알아두세요. 우리도 증거 있어요. 혼전계약서, 재무문서, 당신 딸 외도 증거. 전부 다. 법정 가면 당신들이 질 거예요. 그건 두고 봐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 애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딸도, 당신도, 당신 부인도. 연락하면 고소할 거예요. 스토킹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일주일 후 기사가 났어요. 로펌 신입 변호사, 결혼식 날 약혼녀 외도 발각 충격. 누가 제보한 건지 몰라요. 아마 결혼식에 있던 하객 중 누군가였겠지요.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도 달렸어요. 약혼녀 인성 최악이네. 결혼식 날 바람 피우다니 키읔키읔키읔. 변호사님 불쌍하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났어요. 결혼 파탄의 진실? 시어머니의 집착이 문제였다. 이번엔 그녀 쪽에서 제보한 거였어요. 기사는 저를 집착하는 시어머니로 묘사했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간섭,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음.
결혼식 날 불참으로 신부에게 모욕. 댓글도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제였네. 며느리 불쌍하다. 요즘 시대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기사 봤어? 응. 언론에 반박문 내야 돼. 빨리.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은 이미 믿었어. 그래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져. 나 지쳤어. 언니, 정말로 지쳤어. 이게 끝이 없네. 동생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포기하지 마. 언니 아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아들의 방을 봤어요.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휴가 신청하고 그냥 방에만 있었습니다. 알았어. 뭐라도 해볼게. 변호사랑 상의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어. 그래.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망가지는 걸까요?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기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에요. 증거는요? 혼전계약서, 재무문서, 외도 증거 사진. 이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요. 하지만 언론 플레이는 계속될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고소장 제출 동의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려고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기사 나온 그 시어머니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얼굴 비슷해. 와 진짜네. 며느리 괴롭혔다는 사람. 저는 계산을 서둘렀어요. 카드를 긁고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아들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아들은 저를 거실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맞아요. 제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제가 그 애를 믿었으니까. 아니야.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전 무시했어요. 엄마 말씀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못 없어. 사랑했던 거잖아.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창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5번, 6번.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뭐야? 어머니, 저예요. 알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해를 풀고 싶어요. 오해 없어. 끊을게.
잠깐만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정말로 오빠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면 바람을 피워?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야. 계획이었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내가? 네. 처음부터요. 절 가족으로 안 봤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널 가족으로 안 봤다고? 너희가 나를 가족에서 뺐잖아. 결혼 준비 내내. 혼전 계약서에도 시어머니와 거리 유지라고 적었잖아. 그건 오빠가 독립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무 집착하신다고. 거짓말. 진짜예요. 오빠가 그랬어요. 저는 멈췄어요. 아들이 그랬다고요? 거짓말 마. 진짜라니까요. 오빠는 어머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만해. 어머니가 너무 오빠를 올가매니까. 오빠가 숨 막혀 했어요. 그만하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랬다고요? 내가 집착한다고요? 저는 아들 방 문을 바라봤어요.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대답이. 그날 밤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빠는 어머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정말로 아들을 올감했을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법적 문제가 정리되기까지 석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했고 그저 서류에 서명만 했어요. 혼전계약서는 무효 처리됐고 그녀 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합의로 끝났어요. 그녀의 부모가 정정 보도문을 냈고 우리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변호사가 말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아들은 한 달 전에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나 봐요. 요즘은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아들 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들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응, 괜찮아. 이젠 괜찮아.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몰라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회사 사람일까요? 엄마는 잘 지내셔. 걱정 마. 저는 손을 내렸어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어요.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들이 그녀를 처음 데려왔었어요. 그때도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아들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착각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 마음은 변하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식탁 위에는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책. 결혼식 날 전하지 못한 책. 저는 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표지만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이 책을 받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젠 필요 없을까요? 동생이 점심에 들렀어요. 애는 회사 갔어. 토요일인데 일이 밀렸나 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내가 해온 거야.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나 잘한 걸까? 동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 지킨 거, 그 여자네랑 싸운 거, 그게 잘한 일이었을까? 당연히 잘했지. 언니 아들 구한 거잖아. 그런가? 왜 그래? 후회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후회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엄마야. 엄마가 자식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그 애가 그랬어. 아들이 내가 너무 집착한다고 했대.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고. 동생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그 애가 한 말이잖아. 믿으면 안 돼.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 난 아들을 혼자 키웠어. 남편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너무 의지했을 수도 있어. 아들을 내 전부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건 집착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래. 아니야. 언니는 아들을 위해서 뭐든 했어. 그게 사랑이지 집착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진짜로. 동생은 한참을 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애한테 직접 물어봐. 그럼 알 수 있을 거야. 물어볼 수 없어. 왜? 무서워. 대답이.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나도 따라 먹었어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밥 먹었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나왔어요. 물을 마시러 왔나 봐요. 잠깐 앉아봐.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요. 나도 따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엄마가 부담스러웠니? 아들은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집착했나 싶어서. 혼자 키우다 보니까 너를 내 전부로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숨 막혔을 수도 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한참을. 엄마. 응.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진심이야? 네.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나를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좋아요. 가끔 걱정되긴 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인생을 다 쓰신 것 같아서. 근데 부담스럽진 않아요. 절대로. 정말이야? 네. 진심이에요.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도 나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다음 주 저는 스크랩북을 아들 방 앞에 놓았어요. 노트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아. 엄마가.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스크랩북은 사라져 있었어요.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손에 스크랩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이거 고마워요. 천만에. 아들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진짜 어렸구나. 그래. 넌 어렸어. 엄마는 그때도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행복했어. 진짜요? 응. 너 키우는 게 제일 행복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승진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거겠지요. 저는 여전히 집에 있어요. 가끔 동생을 만나고 가끔 산책을 하고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번 주에 소개팅 나가요. 저는 멈췄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소개팅? 네. 회사 선배가 소개해 준대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 괜찮으세요? 왜? 제가 또 연애하는 거.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행복해야지. 근데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땐 엄마가 또 막아줄게. 아들도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베이지색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으려던 옷. 저는 그 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기부박스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언젠가 아들이 다시 결혼할 때 저는 새 옷을 입을 거예요. 그때는 제대로 입을 겁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적 문제도, 사회적 문제도, 관계 문제도.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아쉬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완벽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되지도 않는.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오겠지요. 아들은 회사에 가고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들이 웃고 있는 꿈. 나도 웃고 있는 꿈. 좋은 꿈이었습니다.